오늘 저희들의 행사가 모두 다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로 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노트 스피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토론 시간으로 앞에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대응책에 대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은 나누어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하영석 교수님, 박홍균 교수님, 여기태 교수님이 차례대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토론이 끝나면 참석자분들 중에서도 또 토론에 한 두 분 정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분들의 또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영석 계명대학교 총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신 내용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좋은 주제로 이렇게 발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해운 항만 사업의 위기가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현재 커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하고 코비드-19에 따른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경우에는 사실 중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소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코비드-19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그 위협은 앞으로 지속되지 않겠는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하에서 사실 물류 쪽에 있는 계신분들한테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과거의 운영 방식과 앞으로의 운영 방식은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 코비드-19 이후의 운영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30년대 개공항 이후에 사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졌고 또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것이 강화됨에 따라서 결국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 하에서 저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구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구축과 관련해서 기존 피더 항로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과거의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크 전략과도 분명히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양항의 발표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스포크 전략에서 광양항에 어떤 강점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리쇼어링이 전개됨에 따라서 사실 인터인더스트리 부품이나 본제품의 물통량이 감소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간 국가 간 디카플링, 비동조화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서 인트라아시아존에서의 물통량이 감소될 여지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해수부나 우리 KMI가 사실 이 연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코비드-19에 따른 비대면 영업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앞으로 해운기업의 생존 전략이 서비스 능력의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머스크가 온라인, 코비드-19 이후에 온라인 부킹으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주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비스의 편리성, 안정성이 담보되는 해운기업을 선택한다라는 관점하에서 특히 정부와 이 관련된 단체의 입장에서는 해운 물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영업에 활용하는 전략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는 빅데이터 능력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통한 하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또 우리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항만의 무인화 자동화라는 것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항만의 자동화가 가속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박의 대형화, 항로 조정, 연계성 시설과 같은 방향 속으로 같은 방향에서 고려한 부분에 있어서의 스마트 항만으로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스마트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조건 스마트화기보다는 연계성의 능력, 그 다음에 선박의 대형화 추세 이런 걸 알맞추어서 항만의 스마트화가 추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성호 팀장께서 본부장께서 발표해 주신 그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신물류 체계구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한반도 신물류 체계 정함이 있어가지고 북한의 인프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쪽부터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결국 북한의 항만 배후단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항만 배후단지가 맞물려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것인데 항만 배후단지와 산업단, 거점 산업단지 간의 도로망, 철도망 구축이 우선일 것이고 그 산업단지와 항만 배후단지 간의 그 연결고리가 말씀하신 동배랑이나 서배랑에 관련된 철도 연결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법에 대한 실체적인 어떤 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제 간단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순천대 박홍균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강의, PT 감사하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모든 예측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른다는 것. 그러나 인류가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잘 지혜롭게 대응해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류 중심축이 이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항만에서 내륙 또 도시화 그런 과정에 팬데믹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 또 이제 인구 구성에서 봤을 때 아시아가 앞으로 세계 무역에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진데 그런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문제. 그러면서 이제 이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스마트 쪽으로 가고 있는 변화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포장에 따른 어떤 소재 산업과 스마트 물류와 더불어 융합적인 형태의 그 지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공급 어떤 다변화의 과제가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와 잘 알고 있는 3D 프린터 때문에 내부 거래나 단거리 무역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 간, 즉 범위 경제와 규모 경제를 확대할 수 있는 내적 물동량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스마트 물류에 따른 이 라스트 물류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풀프론트에 대한 기능들에 강화하는 문제들, 또 디지털 쌍둥이 시스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단축하는 것들, 통합하는 것들이 앞으로 아마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 이제 비대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극복을 위해서 블록체인이 작동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아마 해수부나 정부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CIQ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국제적으로 좀 더 진보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표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들을 통해서 세계 물류의 확대를 위한 하나의 축으로 그래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홍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천대 유기태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발표자분들 좋은 발표 징징하로 잘 들었습니다. 무사히 어려운 이 시기에 네 분 발표자분들이 제시하신 좋은 방향들이 우리 회원함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발표했던 김준석 국장의 발표 내용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몇 가지 궁금한 점, 건의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얘기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15에서 30% 정도.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면 온도차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더번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낮고 서부 동부 지역은 좀 나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서부 쪽은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쪽은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디는 좋고 어디는 안 좋고 극명하게 판단이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선박들이 그 스케줄들을 감소하면서 어디는 기한에서 빼고 어디는 계속 유지하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가 경쟁력이 좋을까는 우리가 금방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 20에서 한 30% 가까이 물통량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최근 상황들을 보면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해운도 굉장히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해운과 포함된 연결성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보면 물류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왕성하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직적인 통합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해운 기업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해운 재원 정책과 더불어서 그 이유를 대비하는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소위 이제 이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수식적인 통합에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우리 코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 알리페이였었죠. 예전에 이렇게 인수를 같이 이제 통합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화되는 부분들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H&M 같은 경우에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빠른 속도로 우리가 회복 트랙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슬라이드 7페이지에 얘기했던 이제 그 배후 단지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인천 신항에 보면 이제 콜드체인을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161도 정도 이제 그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예전 이제 뭐 그걸 기화하면서 나오는 그 냉매 사실 다 버렸죠. 이제 이거를 이제 인천 신항에 활용을 하면서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최근까지 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중에서 그 입주할 기업들에게 저희가 이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게 아마 이제 일반 창고, 정원 창고, 상원 창고보다는 냉동 경영 창고가 한 2배 이상 임대료가 비싸다가 이제 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대를 생각하지 자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이제 클러스터 내에 냉동, 냉장 이런 것들 클러스터 할 때는 정부 주도 또는 공사 주도 또는 대기업 주도의 건설이 먼저 필요하고 그분들에 의한 주도에 의한 임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하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최근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실 때 과정에서 하시면 굉장히 배후 지역의 냉동, 냉장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뭐 입지 여건이 좋은 것들이 한 4군데 정도가 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용인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 지역으로 가면 평택 있고, 인천 있고, 김포 지역 있고, 4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조금만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슬라이드의 풀페이지에 나와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물류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항만에 진출하는 전략들을 이제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베트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략 이제 뭐 하이퐁 지역인 것 같고, 우리 삼성하고 LG가 진출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그 국내 연구에서 그 이제 기업들, 물류 기업들 해외 진출 방안에 관련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실제 정부 주도나 선사 주도나 이렇게 진출을 했을 때 화주 기업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초기에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책을 좀 펴실 때 화주를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펴는 게 굉장히 좋겠다. 정부가 좀 주도하면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3개 슬라이드는 제가 짧게만 저희 바람하고 관련 코멘트만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발표하셨던 회복 탄력성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건지 이건 저희 학계 쪽에서 정말 면밀하게 연구를 좀 해서 정부에 좀 제안도 하고 이런 요인이 잘 되면 좀 빨리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도 저희가 좀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학회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해서 예비체에서 정부 쪽에 좀 대안을 주는 방안을 해보겠다. 특히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해운이 어떻게 돼야 될 건지는 사실 저희한테 숙제죠. 그래서 저희가 좀 만들어서 답을 좀 선제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호 본부장님 발표하신 오늘 자료도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늘 말씀 많이 우리 나누었던 러시아 원방물류 그리고 아티투 LNG 수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같이 못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기회가 좀 되시면 이 부분도 좀 북한 관련하지 덕분에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토론에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없으시면 바로 발표자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이성호 본부장님.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코멘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휴비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보다 내실이 있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휴비체가 우리 해운 항만 관련된 국제물 쪽에 좀 힘을 좀 모으는 부분에 좀 저도 힘을 추후에 보태겠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거에 해양수산부가 비상이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최근에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의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러한 유치를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더 넓은 시야를 그리고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연구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용주 교수님. 네, 여 교수님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 분들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문화 또 미국과 다른데 좋은 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과제를 제가 받고 한번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YBJ 신광철 부장님. 부산항공사 신광철 부장입니다. 오늘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이 학자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해수부 정치하고 이렇게 조합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 세션은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 학회가 발전하고 하려면은 이제 후원 피해가 적절 이제 앞으로 그걸 해줘야 할 것 같고 물론 이 피해뿐만 아니라 이게 무수한 물류업체도 있고 해운사도 있고 선사도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분들도 공유를 좀 했으면 바람이고요. 저는 이 연구들이 지금 PA가 전국에 4개가 있습니다. PA 역할을 10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논문이나 이런 PA에 저희처럼 실무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을 같이 교수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논문에 큰 좀 진전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울산 항공사 신광철 부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러면 발표해 주셨던 여수 광양항공사 정기철 실장님.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오전 세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앞으로의 2,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우리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그 이후에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위치를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낙후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감천항에서 러시아 선원들이 감염 그중에서 감염자가 나와가지고 선원들의 교대에도 이제 앞으로 무사증 입국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또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수입한 에콰도르 새우에서 코로나 균이 검출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 수 있듯이 그게 사람이 되든 화물이 되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해운 항만 물류에 있어서 바이러스 프리한 해운 항만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합학회의 역할이 정부에 대해서 또 업계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또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만들고 또 현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현실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연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학회장님들하고 같이 또 우리 다음 오후 세션에서도 또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가을철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국제학술 대회까지 우리가 좋은 아젠다를 발표하고 또 정부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전 세션 진행 중에 귀빈들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식사 전에 한 번 더 귀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협의회의 어려운 모든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또 저희 협의회 출범의 3파 역할을 맡아주신 해양수산부 항만국의 김성범 국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통상학회의 이재득 학회장님 와주셨습니다. 한국중재학회의 하충룡 학회장님 와주셨습니다. 국제2비즈니스학회의 이재홍 고문님 와주셨습니다. 한국해사법학회의 이창희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